확연하면 또 푸들 아닙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요. 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신발 위에다가 소변을 봐요? 똥을 싸요. 원칙적으로 복수의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아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 정도면? 이거 보호자분들 진짜 공감하실 텐데 집을 오래 비웠을 때 보란 듯이 보호자 쳐다보면서 소변 실수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나 먹어라. 강아지들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 근데 저는 짐작컨대 보호자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 아닐까. 예쁜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반려견을 데려왔을 때 어느 시점에 딱 이 사람 내 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나요?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식 핫플 성수동 지식클럽. 안녕하세요. 주인장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일부에 이어서 우리 반려견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행동 전문가이자 크리에이터이신 푸형 그리고 최민경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이 반려견들을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첫째가 떠나고 다시는 강아지 이제 못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부모님은 하루 종일 유튜브로 강아지 영상만 보시고 그 맘 너무 알아. 거실 한켠이 너무 허전하고 이러니까 동생이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마침 그때 동생 지인의 지인분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생일이 얘가 2022년 4월 20일생인데 제가 처음으로 수의사로서 일을 시작한 날이 2022년 4월 20일인 거예요. 어머, 이것은 운명의 데스티니 아니야. 네. 진짜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운명의 데스티니다 해서 핑구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푸우는 어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 올라와서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너무 놀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만날 게 많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누나랑 살았었는데 너무 집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너 어렸을 때 강아지 좋아하지 않았냐 해서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줬고 그 방법이 딱 먹혔던 게 제가 학점이 바닥에서 갑자기 4.4로 오르게 됩니다. 어머. 푸를 키우고 평생 안 하던 예습복습을 하고 친구 만날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돌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푸가 왔죠. 반려견을 데려왔을 때 오자마자 마음의 문을 여는 친구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딱 이 반려견들이 우리 주인들을 이 사람 내 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나요? 저는 얘네들이 기회주의자이고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맛있는 거를 많이 주면 나 이 사람 강아지 할래 이러면서 좀 그냥 마음을 여는 것 같고요. 사실 첫날에 진짜 많이 울고 짖고 난리가 났었어요. 맛있는 거 주고 편하게 쉴 곳 마련해 주면 본능적으로 딱 아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어쨌든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말 걸고 만져주면서 접촉을 늘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혼자 탐색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혼자 탐색할 시간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와서 만져줘, 막 놀아줘 하는 경우에는 무시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한가요? 어쨌든 얘가 태어난 곳 혹은 지내던 곳에 있던 담요라던가 방석이라던가 그런 용품들 어느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들 옆에 두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좀 애착방석처럼 마음을 의지하는 와중에 보호자님한테 마음을 열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신체 접촉을 늘려주신다던가 하면 좋습니다. 어떨 때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식구,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세요? 얘가 보호자한테 짜증을 부릴 때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대상은 부모님. 엄마, 그쵸? 엄마. 우리 애는 왜 나한테만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입양하면 얘가 천사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천사를 데리고 왔나 봐. 왜 이렇게 착하지? 하다가 애들이 3주 지나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울 자리 보고 이제 알을 막 뻗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 3주를 저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진짜 내 가족이네? 라고 생각하면 자기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리광도 부리고 요구성 짖음도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끔씩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라고 생각하고 더 혼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짜 편하니까 자기가 어리광 부리고 싶어서 짜증도 더 많이 내고 참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짜증내는 것까지는 알겠어. 가끔씩 반려견들이 나를 한심하게 쳐다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느끼지 않으세요? 한심하게 쳐다볼 때 저는 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영상을 찍다 보면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오버하고 그런 액션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약간 맨날 왜 저러지? 이러면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쓴다. 예. 아이고 먹고 살려고 우리 주인 사료값 버느라 애쓴다. 뭐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많은 반려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강아지랑 나랑 닮았다고들 사람들이 그래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나랑 닮은 반려견에게 시작부터 좀 끌렸나? 둘 다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내 얼굴을 거울에서 제일 많이 보니까 내 얼굴이 가장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게 생긴 반려견을 고르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닮았나? 닮았나요? 저 길 가면은 모르는 분들도 뭐 둘이 똑같이 생겼네요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약간 그 초롱초롱한 눈 같은 게 진짜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을 때 나랑 닮은 반려견에게 끌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강아지들이 나의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핑구랑 저랑 성격이 가끔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얘를 처음에 데리고 와서 한창 사회화 시기에 예를 들면 저는 MBTI를 치면 E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곳에 막 가고 이리저리 새로운 공간에 가다 보니까 얘도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낯가림이 좀 덜하겠구나, 그러면. 네. 근데 예를 들면 보호자님께서 좀 I 성향을 가지시고 약간 집순이시거나 아니면 사람 만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강아지들도 비슷한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향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강아지가 먹는 음식은 보호자의 그 식성을 따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신기하게 그 영양학 상담 같은 거 가면은 보호자가 어떻게 먹느냐가 강아지가 먹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케이스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아지들은 사료를 먹는데도. 네네네.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많이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 많다 보니까 사료만 주는 분들은 별로 없고 최소한 간식이라도 주고 사료 위에 뭐 올려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구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1인 가구에서 반려견을 기르기도 하지만 뭐 한 4인 가구에서 반려견을 기른다라고 할 때 강아지가 특정 인물만 좀 모방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딱 그 위계서열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제일 높은 사람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근데 사실 강아지들은 사람 사이의 서열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강아지가 사람 서열을 매기지 않아요? 이게 흔한 오해인데 덜 친하고 많이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사이에 누가 막 저 사람 서열 높은 거 막 이런 거를 분류하진 않아요. 자기가 가장 애착 관계가 가장 잘 돼 있고 친한 사람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거고요. 가끔씩 반려동물 다루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빠 자리 딱 있고 본인은 그 앞에 딱 앉고 다른 식구들이 다가오면은 막 못 다가오게 짖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서열 관계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지키는 건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가장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자리는 자기가 루틴처럼 이 자리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얘만의 가지고 있는 루틴일 수 있어요.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의 차이인 거지 강아지들 사이에선 서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사람이랑 서열을 나누지는 않아요. 사람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크게 생각하시는 오해예요. 아, 이거 반론 없어요? 진짜 그래요? 사실 서열이라고 하는 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대신에 이제 얘네가 학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짖었더니 나쁜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게 덜해지고 반대로 누나한테 짖었더니 간식을 얻었네. 그러면 당연히 짖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서열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특정 사람만 문다거나 특정 사람 말만 굳이 안 듣는다거나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신뢰감의 문제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얼만큼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을 그만큼 싫어하고 특정 사람만 문다고 했을 때는 아마 분명히 뭔가 물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열이라는 게 원래 동물들 사이에서는 자원의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제일 높은 친구가 무조건 밥을 먼저 가서 먹어요. 이런 걸로 보통 동물 사이의 서열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랑 강아지 사이에서는 서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도의 문제고 좋고 싫음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한번 신뢰
신뢰를 잃었어. 예를 들어서 발을 밟았든 이 친구에게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발을 밟았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고 그때 직후에 다가가면 오히려 얘네가 더 놀라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예측하진 않고 현재에 충실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밟은 건 그냥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보호자님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고 잊었을 때 그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놀이를 해줌으로써 현재를 즐겁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친해지려고 다가가도 외면하잖아. 못 본 척 하잖아. 근데 약간 서열은 아니지만 저는 확실히 그거 있는 게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도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높거나 리액션이 좋은 여자분들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보호자를 닮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약간 공감은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남자 보호자나 남자 행인을 안 좋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푸가 수컷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컷, 암컷 상관없이 남자 성인 인간이 조금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은 보통 목소리가 하이톤이시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느끼기에 하이톤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고 환영하는 소리예요. 아, 콜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낮은 목소리는 저리 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으르렁하잖아요. 저리 가라고 할 때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로우톤이기 때문에 저리 가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얘랑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이렇게 푸야 이렇게 말을 하면 톤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강아지들한테는 소리의 고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강아지들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좋아한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짐작건데 보호자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 아닐까. 우리도 예쁜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예쁘고 잘생긴 건 그 사람이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푸우가 그 좋아하는 감정을 읽어서 아까 처음에 되게 좋아했던 거 아닐까. 내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따라서 좋아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우리 반려견을 친하게 해주고 싶어. 그럼 이제 일부러 그 앞에서 그 상대를 막 만진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면 반려견도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책할 때 인사시키지 말라 막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보호자끼리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처음에는 분명히 짖고 막 싸우던 애들인데 하도 여러 번 만나면서 보호자끼리 좀 교류를 하면 그거를 좀 학습해서 충분히 사이가 괜찮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을 기르다 보면 초보 반려인들 중에 이거 해도 되나? 맞나? 헷갈려가지고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진짜 전문가가 대답해주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여쭤보면 두 분께서 이거는 O다, X다 좀 깔끔하게 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반려견을 침대에서 같이 재우면 버릇이 나빠진다. 절대 X예요. 요건 굳이 그냥 같이 자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제가 같이 자면 안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침대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사실 침대는 저희 보호자님이 주무시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선점을 해놓고 보호자님이 오면 으르릉 하면서 이제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의 편함을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는 분리해서 자도 되는데 보통 막 같이 자면은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버릇이 나빠지고 이런 이유로는 저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푸우 형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동일한데 분리불안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같이 자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개선하는 게 좋지. 강아지 키우는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침대에 올라온 아이를 밀어낼 정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분리불안이 같이 자도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이 자도 현관에서의 교육이라던가 떨어지는 연습이라던가 다시 온다는 방법 알려주면 충분히 괜찮고요. 같이 있을 때 오히려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한 침대에 안 두는 게 좀 좋아요? 어때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담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공격하는 일 많이 없거든요. 물론 그런 성향인 친구들이 정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는 강아지들은 먼저 아기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될 때가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힘 조절이 안 되니까 털을 뜯을 수도 있고 막 귀를 막 잡아 뜯으면은 얘도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이제 앙 하고 그냥 앙앙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갓난아기 시절에는 같이 재우셔도 큰 문제 없고 오히려 걱정하면서 오셨다가 출산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아기를 지켜요, 강아지들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강아지들도 인간의 아기, 갓난 아기가 아기라는 걸 인지를 해요? 해요. 어떻게 하지? 다양하게 얘네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냄새도 알고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한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버릇 나빠지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아지는 이미 털 뿜뿜, 털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겨울에 사람처럼 뭐 패딩 입히고 아유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O. 오, 갈렸어. 왜냐면 소형견 친구들은 정말 안 돼요. 저체온증 걸려서 오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한겨울에 맨다리로 그 조끼 패딩이나 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덜덜덜 떨면서 오는 친구들 보면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아이들 체온이 한 37, 38도 이상인데 영하 10도 이런 데서 강하게 커야지. 뭐 이러면서. 그럼 안 돼요. 발도 너무 차갑고 동상 걸릴 수도 있고, 귀나 이런 말단 부위가 진짜 저체온증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최대한 따뜻하게. 예를 들면 말라뮤트나 장모 리트리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북극에서 썰매 끌던 친구들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통 5kg 소형견, 뭐 10kg 친구들, 이 사이 친구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푸우 형님은? 저는 이제 O로 하긴 했는데 모든 커버를 방금 앞에서 해가지고 굳이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견종 특성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에 맞출 필요는 있죠. O를 한 이유는 조금 반대의 경우인데, 보통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추울까봐 집에서도 겨울이니까 막 패딩을 입히고 막 밖에 나가면 목도리에 막 신발에 사람이랑 똑같이 과보호.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게 오히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아지들은 충분히 그 사람과는 다르게 털이 있다 보니까 빨개 벗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옷은 있기 때문에 굳이 겨울이라고 집에서까지 입힐 필요는 없고, 밖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온도 변화를 보호해줄 수 있는 털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너무 오래 하거나 오래 머무른 경우에는 옷을 입혀도 좋겠지만, 보통 우리 산책하더라도 겨울에 사람도 추워서 20-30분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아이들 견딜 수 있으니까 굳이 겨울에 옷 안 입혀도 된다.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달리 털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보호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두고, 다만 뭐 특정한 견종이라든지 너무 추운 날씨 이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성화, 모든 강아지에게 필요하다. O, X.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갈렸습니다. 오늘 흥미가 진진하구만. 이번에는 푸우 형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전 모든 강아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사실 보호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대대손손 정말 자식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당연히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성욕이 정말 큰 것처럼 강아지들에게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그 섭리를 거스르지 않을 의무도 있고, 또 그런 걸 존중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뭐 보호자분도 자식을 낳길 원하고 강아지도 좋아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좋아요. 다만 아마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건강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중성화는 보호자분이 우리 아이는 정말 그냥 우리 아이 하나로 만족해 한다면 중성화를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더 이쁠까 한다면 중성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예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중성화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후 더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뭐 발정기 때 기본적으로 성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하면 얘네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암컷 강아지 지나가기만 해도 막 흥분하는 경우가 있고,
있고,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성화를 안 한 친구들은, 암컷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궁축농증이나 사람을 치면 어떻게 유방암이랑 비슷한 유선종양이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립선암이나 고환암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꼭 중성화를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저희가 반려견 키우면서 정말 자식 같으니까 최고로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옷도 비싼 거 입히고 간식도 유기농 막 하는데, 사실 반려동물이 좋아할 만한 것은 진짜 사소한 어떤 주인의 애정 표현이라든지 뭐 행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들은 유일하게 사람이랑 눈을 맞췄을 때 상호작용으로 옥시토신이 나오는 동물은 강아지뿐이거든요. 사람이 강아지를 쳐다볼 때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럼 그거를 강아지들이 받고 또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옥시토신 루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눈 많이 마주쳐 주시고 같이 시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어떤 것보다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눈 맞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낯선 사람이 눈 마주치는 거는 아이들이 싸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애들이 막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랑 친해지려면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을 피하고 손냄새 맡고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고양이들은 처음에 볼 때 눈 마주치지 말고 앞에서 약간 눈 감아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좀 다르군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그래서 이미 친해진 상태에서는 눈 충분히 쳐다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안 친해질 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 좋아한다거나. 얘네들은 엄청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기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랑 보호자랑 이렇게 어떤 신호라던가 그런 학습적인 활동을 하면 얘네들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보호자가 원하는 거를 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손을 주면 아, 내 손을 올리면 좋아하는구나를 깨달고 간식을 먹으면 보상 심리가 작용하듯이 보호자가 뭘 원할까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보호자가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학습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같이 배우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대감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강아지들이 건강한 노견 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강아지도 똑같이 나이가 들수록 얘가 노견이니까 너는 좀 쉬어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면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면서 노화도 늦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아지들 머리 쓰는 뭐 학습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이 강아지들도 사실 견종별로 이 친구들은 진짜 좀 똑똑해, 이제 타고나기가 좀 달라, 이런 견종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 분이 뽑은 똑똑한 강아지 견종 탑3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등 보더콜리요. 압도적인가요? 이거는 그냥 국내외 전 우주적으로 거의 통일할 겁니다. 보더콜리가 제일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가끔씩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까 보더콜리가? 진짜 너무 똑똑해요. 뭐 하나는 다 알아듣고요. 단어도 다 알아듣고, 뭐 가져와 이러면 다 가지고 오고. 보통 강아지들 평균 지능이 만 30개월 정도 돼요. 7, 8살은 되지 않을까. 보더콜리는 네. 7, 8살이면 초등학교 갈 나이니까 한글 띄고 숫자 더 할 줄 알고 뺄 줄 알고 하는 나이인 거잖아요. 실제로 보더콜리가 단어는 알고 몇 개 정도 단어를 알 수 있어요?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요. 몇 개의 단어를 배웠다는 게 100개, 200개를 충분히 넘고, 그 친구가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 불러서 불 좀 꺼줘 하면 이제 불도 꺼주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보더콜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더콜리들이 그런 걸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럼 보더콜리들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훈련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꽤 큰 게, 보더콜리들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양몰이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호자의 어떤 신호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워낙에 예전부터 그런 목적으로 길러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제일 똑똑한 강아지는 보더콜리. 그 다음에 우리 핑구, 푸들도 진짜 똑똑
똑똑견 하면 또 푸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자이언트 푸들 친구들은 정말 똑똑해요. 거의 사람같이 똑똑하고, 근데 이게 내려와서 토이 푸들 친구들도 이런 소형견 친구들 중에선 전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똑똑할수록 키우기가 힘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이 생각은 하잖아요. 답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대화로 답을 알려줄 수 있는데 똑똑하니까 스스로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불안하고 뭔가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오는 친구들이 푸들이긴 해요. 문제 행동으로 많이 오는. 근데 그게 멍청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들어보면 똑똑해서 그래요. 진짜 똑똑하다라고 할 만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그 신발장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신발 위에다가 소변을 봐요? 똥을 싸요. 예를 들면 아빠한테 삐졌으면 예. 아빠 구두 위에다가 지금 자기- 벌써 화났어. 자기 얘기한다고 지금. 그렇지만 엄마한테 삐졌다고 엄마 신발 위에다가 싸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행동학적 측면에선 강아지는 복수의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집을 오래 비웠을 때 이거 보호자분들 진짜 공감하실 텐데 평소에 막 소변 실수 안 하는 친구인데 보호자가 좀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어. 평소보다 집을 오래 비웠어. 그럼 강아지들이 보란 듯이 보호자 쳐다보면서 소변 실수를 소파 위나 침대 위에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나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복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변 실수가 아니지. 소변 공격이지 사실은. 우리 푸는 비숑이잖아요. 비숑은 똑똑견 순위에서 몇 등 정도 합니까? 제 생각에는 평균은 할 것 같은 게 이 비숑 친구들이 그런 기원을 보면 얘네가 플레임이 비숑 프리제라고 해서 프랑스 쪽 출신인데 실제로 프랑스의 그 옛날 벽화나 그런 그림 같은 데 보면 귀족 영부인들이 껴안고 과시하는 용으로 길러졌다고 해요. 보호자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오히려 키우기는 사실 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알고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능과는 좀 별개로 타고난 성격이 속된 말로 지랄 맞다. 3대 지랄견, 뭐 3대 악마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냥 유별난 거예요? 타고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보통 3대라고 하면 뭐 꼽죠? 비글, 치와와. 코카스파니엘. 이 친구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못 있는 친구들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면 중학교 남자애들? 중학교 남자애들은 걔네 막 축구 시키고 농구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에너지를 빼야 말썽을 안 피워요. 그래서 얘네들도 충분히 산책 시간 늘려주시고 얘네 에너지 빼주시면 말썽 안 부려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혼자 심심하니까 저거 한번 뒤집어 볼까? 쓰레기통 한번 뒤져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약간 악마견 같다 하면은 보호자님이 약간 반성하시고 에너지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의 오은영 선생님이네. 모든 것은 이제 다 보호자가 이렇게 잘 교육을 해야 하는 거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비글을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좀 좋다 그래가지고 산책을 하루에 막 2시간씩 시키고 막 뛰어놀게 했대요. 그랬더니 체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하던데? 근데 그럴 때 또 머리를 쓰게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몸만 쓰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머리도 쓰게 해주시고 몸도 쓰게 해주셔서 완전 더 지치게 만들어요. 이제 행동 전문가니까 너무 과한 에너지를 가진 이 반려견 친구들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조언들을 해주세요? 에너지는 사실 나이대마다 정말 달라요, 사실. 왜냐면 어린 강아지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니까 얘가 자꾸 뭐 집안에 있는 벽지를 뜯어요, 뭐 휴지를 뜯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전 차라리 그게 그냥 어릴 때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예 그런 판을 깔아줘라. 벽지를 너무 좋아해. 벽지 좀 남는 거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뺏기기 싫으니까 오히려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판을 깔아주고 벽지를 그냥 놀게 해주면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막 놀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네도 마치 있고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네?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막 억압하기보다는 얘가 왜 이런지를 이해하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문다든지 그런 문제 행동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교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손가락 무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은 다 막 세로가지고 입에 넣듯이 근데 그거를 뭐 문쟁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손가락도 강아지 입장에서는 쫓아가던 그런 유전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으로 움직인 건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움직이는 물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쥐나 작은 소동물의 모양이 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랑 비슷한 게 또 바지가랑이 정말 많이 물어뜯고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결코 움직이는 거가 아니고 네가 무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만히 딱 멈춰서 알려줘요. 보통 모견의 그런 행동을 힌트 삼아서 약간 낮은 음으로 이름을 부른다던가 보호자랑 강아지를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신호를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약간 보호자랑 강아지랑 약속을 만들어주고 좋아하지 않은 행동이야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견종별로 또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제 내가 반려견을 기르고자 할 때 나를 알고 이 반려견 견종의 특성을 알아서 잘 사람으로 치면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궁합을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인이 좀 기르고 싶다라고 할 때 야, 이거는 네 성격상 이 견종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30대 남성분들이 로망이 있으세요. 리트리버 같이 대형견을 아. 키우고 싶은 로망이 있으세요. 저도 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형견 키우려면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게 보통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로망이 있으세요. 첫 번째, 대형견은 동물병원 비용이 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제곱, 세제곱 막 이런 야, 식으로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네. 저기다. 그냥 단순히 산책 많이 시켜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왜요? 더 많이 아픈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몸무게별로 할증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도 소형견에 거의 몇 배를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현실적인 재정 상황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두 번째는 얘의 에너지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얘의 털 빠짐을 매일매일 청소할 수 있는지,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대형견 파양이 너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로망이야, 같이 수영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왔다가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너무 커서 버려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견 데리고 오실 때는 좀 정말 크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푸우 형님은 좀 이 견종은 진짜 키울 때 진지하게 고민해라. 3번 고민해라 하는 견종이 있다면? 근데 저도 대형견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형견 키우면 정말 힘든 이유가 딱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다르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붙어 살고 또 독특하게 우리는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살잖아요. 강아지들은 외부 소음에 짖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다 자연스럽게 층간소음, 현관소음 이런 소음들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반경도 아파트는 그냥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형견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건데 특히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면 우리는 이웃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떤 상황에서 모르지만 짖고 문제행동이 있었을 때 이 보호자분들이 너무 초조해 하세요. 옆집, 윗집 미안하니까 어떻게든 좀 덜 짖게 하려고 초조해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얘네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짖을 수 있고 그 짖음이 완화되려면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어디 뭐 유치원에 보내버린다거나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기게 되면 파양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견종은 키울 때 좀 진지하게 고민해라. 견종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은 반려인이 될 준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일침을 좀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완전.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혼자 사는 경우에는 얘를 맡길 데가 없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못 가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뭐 여름마다 난 무조건 서핑을 가야 되고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강아지를 맡길 데도 없고 얘도 이제 보호자님이랑 계속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럼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여행이 너무 좋고 떠나는 게 너무 좋고 이런 활동적인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처음에 좀 아기를 갖기 전에 조금 우리 심심하니까 강아지 데려올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막 사연을 받다 보면 맞벌이 부부인데 강아지 데려왔어. 근데 얘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너무 많이 짖다 보니까 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뒀다. 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좋으려고 데려왔는데 가정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에서 영상에서 보는 건 너무 행복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출산 예정되어 있는 보호자분들은 특히나 이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면은 강아지도 신경 써야 되고 강아지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기까지 생기면 이게 정말 파국이거든요. 정말 힘들어져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주 보호자예요. 항상 밥 주고 산책시켜줬어. 근데 그 딸이 대학을 가려고 집에서 나간다거나 결혼을 하면서 나간다거나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문제 행동이 생겨요. 주 보호자에 대한 분리불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가족 구성원이 어떤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 견종이랑 좀 궁합이 잘 맞다. 그런 거 있나요? 시츄요. 시추! 왜 시추는 왜? 시츄는 순해요. 순하고 착하고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집순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시츄 잘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츄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뭐 산책도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면 괜찮고 그러면 집에 내 친구들을 맨날 불러. 외부인이 많이 오는 집순이야. 그런 경우에는요? 비숑? 왜냐면 이게 집순이라면 집에서 좀 시간이 많은 건데 비숑이 이렇게 관리할 게 진짜 많아요. 빗질도 해야 되고 머리 뽕도 살려야 되고 더 살려야 되고. 비숑들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쁨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 오면은 이제 막 예뻐해줘 하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긴 해요. 집에 사람들 많이 데려와요? 원래 완전 밖에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풀을 키우니까 이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초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견 가정을 꿈꿔. 그래서 뭐 사실 같은 견종을 2마리 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다른 견종을 2마리 키워보고 싶어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은 궁합이 괜찮다. 조합이 있을까요? 일단 안 되는 조합은 수컷 안 돼요. 암컷 안 돼요. 왜? 얘네가 수컷은 남자애들도 막 붙여놓으면 싸우잖아요. 아무리 중성화를 해도 얘네가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워요. 이렇게 암컷도 마찬가지로 같은 호르몬끼리 싸우고 암컷, 수컷을 같이 키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성별을 나눠서 키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서로 조금 봐주기도 하고 붙는 상황은 많이 없어지는데 동성끼리 키우면 애들이 정말 자주 싸워요. 이 견종과 이 견종은 진짜 상극이다 하는 견종이 있어요? 한 강아지는 시추인데 다른 한 강아지가 완전 핵인싸 푸들이다. 그리고 아니면 한 강아지가 노견인데 한 강아지가 완전 퍼피다. 요거 완전 이것도 안 공감. 돼요. 왜 그 경우는 왜요? 실제로 노견을 키우는 집에서 아무래도 좀 마음의 준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슬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 퍼피를 데려오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런 경우에 진짜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노견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보호자가 좀 새로운 친구를 찾았구나. 그래서 좀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많이 위축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자기 동생이 생겼을 때 질투하고 좀 되게 짜증 부리고 하는 것처럼 이 노견 친구들도 어린 강아지가 왔을 때 그 에너지에 치이기도 하고요. 보호자의 사랑에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보호자가 뭔가 나 말고 다른 친구를 선택했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애정이 완전 저 친구한테 갔구나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이제 좀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노견이 키우는 집에서 완전 퍼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다견 가정을 꿈꾼다면 두 친구의 연령대가 비슷한 때 데려오는 것이 오히려 더 에너지 레벨 차이가 사실 제일 크긴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산책도 할 때 좀 같이 산책 시간도 좀 맞출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좋다. 이 두 견종은 같이 키우면 시너지가 난다 하는 조합도 있나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조합이라 생각하는 건데 비숑과 푸들?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생긴 것도 비슷하기는 한데 정말 현실적이긴 한데 미용 도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 쓰던 거 얘 써도 되고 비숑과 말티즈는 달라요 도구가. 그래서 도구를 또 사야 돼요. 사러 또 다른 거 먹여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비숑과 푸들은 경제적인 그런 거나 여러 가지로 엄청 중요하죠. 게이득. 네. 게이득. 수의사님이 봤을 때는요? 저는 그냥 정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요. 아,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비슷하게 생기면 익숙해요. 자기들도 익숙하니까 편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림체가 비슷하면 아, 뭐 약간 동족이구나, 친구구나 이렇게 더 친근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평소에 강아지들, 우리 반려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견종별로 또 키우는 난이도라든지 또 어떤 친구들이 또 똑똑한지 또 견종별로 이렇게 같이 키우면 궁합이 좋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되게 평상시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푸영 의견을 막 들어보고 하니까, 보호자님, 그리고 또 행동학적으로 이제 전문가분 얘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이 사실 강아지가 말 못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머나? 이런 질투하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보호자 생각. 아, 지금 푸가 내 보호자에게 다가오니까 끝난 줄 알고 이제 온 거예요. 푸 엔딩 요정이었구나.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의 설명과 함께 강아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질문과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성수동 지식클럽.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반려견들의 마음을 읽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 우리 반려인 분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